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요즘 무슨 수업하고 있어요? 바로 이제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수소결합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성격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,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그 수소결합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, 바로 클래스 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클래스 레이트,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왜 독도 주변에 많이 묻혀 있는 그 메테인 수화물의 구조를 바로 클래스 레이트라고 한다고 했었죠. 그거 역시 수소 결합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, 이것보다 더 그 수소 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HF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HF가 어떻게 그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고, 그 다음에 클래스 레이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자연계,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이 있고 언제나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지만, 아주 간단한 분자라 하더라도 그 구조를 예측할 때 이 수소 결합이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 이 국가 간 문제를 일으켰던 되게 그 재밌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HF입니다. 우리말로 불화수소라고 하는데, 이게 왜 중요하죠?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,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이제 실리콘은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,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 그릇 있죠. 그래서 그 유리 그릇이 그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여러분 유리 그릇에다가 물건을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담아서 쓸 때 음식하고 뭐 유리 그릇이 반응하나요? 안 하죠. 실리콘이 반응성이 극도로 낮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리한 용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, 그 실리콘이 거의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HF예요. 그래서 반도체 그 회로를 만들 때 그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 판에다가, 기판에다가 이 HF를 이용해서 거기에 뭔가 이제 표시를 낼 수가 있죠. 뭐 세척할 때도 쓸 수 있고, 거기에 뭔가를 그려나갈 때도 쓸 수가 있어서 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 HF를 수입해다가 썼는데, 일본이 그 자기들이 그냥 안 팔겠다고 한 거죠. 그래서 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? 결국엔 이제 HF를 우리나라 국내 생산하기도 하고, 수입 다변화를 해서 일본이 아닌 회사에서 수입하기도 하고 해서, 우리나라는 뭐 이런 소재에 대한 국산화의 계기가 된 거고, 일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 판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줄도산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났었죠.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재밌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물질인데, 이 녀석이 이제 수소 결합과 아주 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물리적 성격을 살짝 살펴보시면, 우선 녹는 점이 이 정도고 끓는 점이 이 정도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 이 녹는 점 이하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?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.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? 바로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끓는 점 이상에서는 어떤 상태?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체하고 뭐 한번 살짝 써보면, 이 온도 이제 이상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,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, 그 다음에 녹는 점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이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액체의 구조와 기체의 구조는 매우 이제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고체는 어떻게 돼요? 고체를 구성할 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아주 극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고체에서는 분자들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일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F가 이 어느 점 이하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? 왜냐하면 상당히 규칙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, 그게 여기에 있는 수소 결합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
그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수소 결합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저 HF가 농점 이하에서 어떤 고체 결정 구조를 가질지 예상을 해서 모델링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요? 우선 뭐가 됐건 간에 화학적인 구조적 예측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? 네, 바로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그럼 여기에서 그 HF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자, 수소하고 플로라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각각 몇 개씩이에요?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죠.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9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에서 일곱, 일곱 개가 있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에 요 홀전자하고 요 홀전자, 요 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바로 수소하고 HF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는 분자 구조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소하고 플로라이드는 단일 결합 되어 있고, 그 다음 플로라이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존재한다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바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난다는 얘기죠. 자, 여러분, 이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 결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죠. 왜? 바로 수소 결합을 할 때 이 플로라이드처럼 전기임 송도가 큰 원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이 비공유 전자쌍과 직접 상호작용을 해서 수소 결합을 일으키죠. 그러면 이 수소가 다른 분자의 이 비공유 전자쌍이랑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수소 결합을 통해 고체 결정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게 아주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고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그 수소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고체 결정 구조를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? 실제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면 상당히 그 정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.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차근차근 원리를 따지면 사실 우리가 기초적인 화학 과정에서 다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제가 그려놓은 게 바로 이제 HF가 고체 결정 구조를 이상적으로 이루었을 때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됩니다. 이때 재밌는 건 이 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? 플로라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다른 플로라이드의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이렇게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죠. 이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는 몇 도라고 했어요? 수소 결합에서 항상 여기가 180도라고 했었죠. 그래서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볼 거는 바로 HF 한 분자당 하이드로진 결합이 최대 몇 번씩 벌어져요? 한 번씩 나타난다는 얘기죠. 이 얘기는 앞서서 했었죠. 자, 왜 그렇겠습니까? HF 분자에서 수소는 하나가 있는데 플로라이드에 지금 비공유 전자가 3개가 있죠. 근데 수소 결합은 어떻게 돼요? 수소 하나와 비공유 전자 하나 사이에 수소 결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가 많아도 한 분자 안에 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HF 분자 하나당 최대 수소 결합은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수소하고 요 플로라이드 사이에 수소 결합이 한 번 있는데 그걸 확률적으로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 가지고 요까지가 수소 결합의 또 절반, 요만큼이 수소 결합의 절반 이라고 한다면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2분의 1짜리를 양쪽에서 2번에 하는 격이니까 한 분자 입장에서는 최대 수소 결합을 한 번씩 할 수 있다. 요게 이제 저번 시간부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각도 문제도 수소를 중심으로 이제 180도 요건데 재밌는 건 요 결정 구조에서 두 번째 각도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. 바로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보시다시피 대략 한 116도 정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각도 116도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.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벤트
그러니까 이제 꺾여 있다, 이거 구분형이다,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라는 거지 이 숫자까지 외울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소를 중심으로는 직선인데 이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는 꺾여 있다라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그 앞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측을 하는데, 플로라이드 주변에 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꺾여 나타나느냐?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되겠습니까? 네. 바로 누구 각도에서부터 이제 좀 참고를 하면 되냐면, 여러분 혹시 요 분자 알죠? H2. 요 녀석의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보시다시피 샨쇼가 있고 슈쇼, 슈쇼. 자, 그런데 이 산소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예요? 바로 이때도 각도가 104.5도로 이것도 구분형이라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 산소의 상황과 플로라이드의 상황이 뭐 당연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각도가 뭐 똑같다, 뭐 다르다, 뭐 이런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여기도 벤트폼이고 여기도 벤트폼이다, 그것의 어떤 동일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.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왜 산소가 이렇게 구분형이냐는 얘기예요. 바로 이 산소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, 그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청력 때문에 요 수소, 산소, 수소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벤트폼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청력에 의해서 각도가 결정되는 이런 원리를 화학에서 뭐라고 합니까? 바로 VS EPR이라고 하죠. 바로 결합전자쌍 반발 원리. 얘는 대한민국에서 뭐 공교육 화학을 배우면 누구나 배우는 거죠. 그래서 화학원 교과 과정만 배워도 누구나 그 배울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, 어떤 그 플로라이드에 비공유 전자가 세 쌍이 있잖아요. 그럼 세 쌍 중에 한 쌍이 수소 하나와 수소 결합을 해요. 그럼 마치 무슨 얘하고 얘 사이에 화학 결합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치면,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비공유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서 나타났던 이 일종의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, VS-EPR 이론처럼 적용이 돼서 이 비공유 전자의 청력에 의해 플로라이드 주변의 각도가 이렇게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HF의 그 이상적인 결정 구조를 생각을 해볼 때, 우선 첫 번째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, 그 다음에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최대 한 번, 그리고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 저렇게 160도의 구분 형태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,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아주 기초적인 화학 강의에서도 배울 수 있는 어떤 루이스 구조, VS-EPR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란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조합을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인데, 의외로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못 맞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 HF가 굉장히 저런 그 독특하다기보다는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저런 구조들도 수소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